다 큰 자식과의 관계에 힘겨운 부모들이 많지요.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때론 자식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한없이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과연 험한 세상 속에 아이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상처받지 않게 부모로서 감싸줘야 할까? 아니면 자식이 직접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야 할까요? 자식 뒷바라지를 어느 시점, 어느 선까지 해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제적인 형편, 부모 자식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0이 되고 40대, 50대가 되어도 홀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손 벌리는 자식 때문에 부모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직장을 얻어 독립했던 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고민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는 다 큰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와 월세, 식비, 휴대폰 요금 등을 대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까먹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모는 좀 독해질 필요가 있지요. 부모의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들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굳은 결심도 막상 때가 되면 시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식 뒷바라지에 물론 경제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도 훌륭한 뒷바라지입니다. 자녀들의 나이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도 시키고 용도는 아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해 주지 않아도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으로서 어른 역할을 잘해주는 것도 뒷바라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큼 큰 선물이 또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당신을 위한 조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탓은 그만하라.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셋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본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운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준다. 이런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특히 부부간에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지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이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자녀가 불편해지고 고생하게 된다고 해도 부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론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 다섯째, 답은 그만 주고 질문을 하라. 밀레니얼 세대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일상의 소소한 자빌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지 말고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게 된다.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신 걸까요?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영향을 받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사춘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회한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들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서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다 해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쏠리니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거지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자녀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장소에도 가보고 1년에 한 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소에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몇 년을 공부하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저조차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남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죽어서 극락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죠.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행은 연습이며 연습은 계속되는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꼬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에 맺은 것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 1000일 정도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을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 속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끼며 세상이 어둡고 춥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사랑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끌려 살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어보면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싶어집니다. 내 삶은 마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저 혼자 잘난 듯이 제 마음대로 할 때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러면 회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녀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품 안에서만 자녀를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만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시는 부모님도 자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이 없을 때도 편안하게 지내야 하며 바쁠 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 때 힘들어하고 일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와 나눈 대화가 별로 없으면 공통 관심사가 생기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통합과 분리의 연속선상에서 자녀가 서서히 독립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지게 되지요. 이 경우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더니 변했다더라. 결혼하더니 변했다더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각자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독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혼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부모 입장에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의 관점과 다른 방향일 경우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부모와 자녀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하는 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중년층의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과 60대, 70대의 다다른 부모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느 관계가 다 그렇듯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다고 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노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여덟 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에 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니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것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해 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 그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은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가 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다며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시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나는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문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